1973년 4월 12일 캐시 더스트와 로버트 더스트는 많은 이들의 축하 속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캐시는 촉망받는 의대생이었으며 부동산 재벌 집안의 상속자인 로버트는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는데요. 두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더할 나위 없는 인고 부부였지만 사실 그 이면엔 커다란 비극이 숨겨져 있었죠. 1979년 봄, 우리 둘 다 술에 취한 채로 파티에서 돌아왔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가 내 뺨을 때렸다. 결혼 후 로버트가 캐시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로버트는 캐시의 사생활 하나하나까지 통제하고 고립시켰는데요. 결국 거듭된 학대를 견디다 못한 캐시가 이혼을 요구하며 25만 달러의 위자료를 요구하자 로버트는 역으로 캐시의 의대 등록금 납부를 중단해버리며 그녀의 꿈까지 짓밟았죠. 이러한 두 사람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가운데 1982년 1월 31일 경찰은 캐시가 친구 집 파티를 참석한 이후 돌연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게 됩니다. 신고자는 파티의 주최자이자 캐시의 친구인 질베르트 나자미로 캐시가 남편 로버트에게 그동안 학대당했던 사실을 전해들었던 사이였는데요. 그녀는 파티 다음날 캐시와 맨해튼에 위치한 펍 라이언스 게이트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수소문 끝에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죠.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이것을 실종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착수, 가장 먼저 그녀의 남편이었던 로버트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내를 캐터나 기차역에 데려다 준 것이 다입니다. 캐시가 어디로 갔는지 저도 모른다고요. 로버트는 캐시가 사라진 날 밤 아내를 자택에서 약 20분 정도 떨어진 기차역에 데려다 주었고 그녀가 뉴욕으로 가는 통근 열차를 탔다고 진술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의 주장에 불과할 뿐 캐시가 뉴욕에 도착한 걸 본 사람도 없었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CCTV도 질비해 있지 않았기에 캐시의 이동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죠. 실종 추정 시각 다음 날인 2월 1일 누군가 캐시가 다니던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에 전화해 캐시가 아프다며 결석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자 사건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수사당국은 나자미의 증언과 더불어 그동안 캐시에게 모진 학대를 일삼았던 남편 로버트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몇 번이나 조사를 시도하였는데요. 하지만 그때마다 로버트는 태연한 태도로 일관하며 경찰의 출석 요구를 무시했죠. 캐시가 실종됐던 날 로버트가 나한테 전화해서 캐시를 잘 데려다 주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던 중 당시 유명한 칼럼니스트이자 로버트의 대학 동창이기도 했던 수잔 버먼이 증언을 해주며 얼떨결에 로버트의 알리바이가 성립됩니다. 결국 여러 의문들이 무성했던 캐시 더스트 실종 사건은 끝내 미제 사건으로 남고 마는데요. 시간이 흘러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건이 서서히 잊혀져 가던 어느 날 의외의 인물의 죽음과 함께 로버트의 이름이 다시금 거론되기 시작하죠. Yes, hi. I'm in the Canyon, and my next door neighbor, one of our other neighbors, found her dog on the street yesterday. Her car was in the driveway. She's not answering her door. The cat is on her doorstep. She's not answering her phone. Her back door is wide open. So I don't know what's going on. 2000년 12월 24일 이웃 주민의 신고로 수잔의 집에 출동한 경찰은 총에 맞은 채 거실에 쓰러져 있는 그녀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수사 당국은 처음엔 이를 범죄 집단의 소행으로 보았는데요. 실제로 그녀가 악명 높은 마피아 중 한 사람인 데이비드 버먼의 딸이었기에 조직 간 싸움으로 벌어진 표적살인의 대상일지 모른다는 이유였죠. 그러나 곧바로 진행된 현장 감식 결과는 이러한 가능성을 철저히 부정했는데요. 집안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도 없었을 뿐더러 총상을 제외하고는 몸에 별다른 상처 또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는 곧 수잔이 스스로 집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불어 수잔과 총격범이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였다는 사실 또한 추측할 수 있었는데요. 수잔이 뒤통수에 총을 맞았다는 것은 사망 당시 공격 대상자를 정면으로 응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뜻했죠. 일반적인 강도 침입이나 보복 범죄라면 공격 방식이 정면을 향하는 데 반해 수잔의 경우 머리 뒤 가까운 거리에서 쏜 단 한 발의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는 감정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 후면을 선택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정황들을 근거로 이 사건이 면식범에 의한 소행이라 판단한 경찰은 일반적으로 친구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금전 관계에 의한 범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잔의 계좌 이력을 추적했죠. 그러자 수잔이 살해되기 불과 몇 주 전 그녀의 계좌로 5만 달러가 총 2차례에 걸쳐 송금된 내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송금자는 다름 아닌 로버트였는데요.
우정의 표시나 선물의 기준을 넘어 무려 10만 달러나 되는 금액을 받았다는 사실을 수상하게 여긴 수사당국은 이것이 어떠한 대가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죠. 캐시에 이어 수잔까지 총 2번이나 사건의 중심에 로버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그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 즉시 소환해 신문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재벌가의 상속자였던 그는 이에 전혀 굴복하지 않았고 곧장 자신의 재력으로 막강한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에 나섰는데요. 내가 수잔에게 돈을 송금한 이유는 그 당시 수잔이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출석을 거부한 그는 자신의 입장이 담긴 진술서만 팩스로 보내며 상황을 일축했죠. 당연하게도 경찰 내부에서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그를 매우 수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캐시의 실종 때와 동일하게 이번 사건도 목격자나 CCTV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단순한 정황 단서들만 가지고 그를 기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수잔의 자택 인근에 위치한 베벌리 힐스 경찰서에 웬 익명의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그 안에는 수잔의 집 주소와 함께 시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는데요. 발신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담겨있지 않았지만 우편이 발송된 시점으로 보아 이는 곧 누군가 수잔 범원의 집에 사체가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리기 위한 의도로 보였죠. 따라서 경찰은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추가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자 사건은 다시금 미궁 속으로 빠지고 마는데요. 로버트에 대한 숱한 의혹들은 여전했지만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잔 범한 사건 역시 끝내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죠. 그로부터 1년여의 시간이 흐른 2001년 9월 30일 텍사스 남동부 해안에 위치한 갈베스턴만에서 토막난 시신이 발견됩니다. 신원 확인 결과 사망자는 갈베스턴시에 거주하는 71세 노인 모리스 블랙이었는데요.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그의 거주지였던 하숙집을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했죠. 그중 블랙과 마지막으로 접촉했을 확률이 높은 인물로 같은 층에 살던 입주민 도로시 시너를 참고인으로 소환하게 됩니다. 시너는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노령의 여성으로 다른 세입자들과의 교류를 최소화하며 말이 아닌 문자로 대화하는 필담으로만 소통하는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조사를 이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너는 갑작스레 갈베스턴시를 떠나버렸죠. 의구심이 든 경찰이 그녀가 살던 집안을 수색해보자 방 안에서 각종 여성용 가발과 남성의 옷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피에 젖어 너덜거리는 신문지와 말라 비틀어진 살점이 엉겨붙은 절단 도구,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인 모리스 블랙의 옷과 신분증까지 현장에서 나온 물건들은 시너가 모리스 블랙 살인사건의 범인임을 너무나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였죠. 경찰은 곧바로 시너의 신원을 조회했습니다. 예상대로 도로시 시너라는 이름은 신분 위장을 위해 사용된 가명이었는데요. 2001년 11월 30일 펜실베니아주 베들레헴에 있는 웨그먼스 슈퍼마켓에서 생필품을 훔치던 시너가 검거되었죠. 지문을 확인해본 결과 충격적이게도 시너의 정체는 수잔의 죽음 이후 자취를 감추었던 로버트 더스트였습니다. 뉴욕의 부동산 재벌 상속자가 살인 용의자를 넘어 여장까지 한 채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금세 미 전역을 뒤흔들었는데요. 결국 로버트는 자신이 그토록 피해 다녔던 법정에 서게 됐죠. 2003년 9월 로버트의 첫 재판이 시작되고 서로 한 치 앞도 물러나지 않는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집니다. 재판은 약 7주간 생방송으로 중계되었고 대중들의 이목 또한 집중되었는데요. 2달 뒤인 2003년 11월 11일 전 국민이 주목한 재판 결과가 선고되죠. 증거인멸, 유죄, 보석금 도주, 유죄, 살인, 무죄. 이유는 즉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피해자인 모리스 블랙의 머리가 끝내 발견되지 않아 사건을 증명해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시신을 훼손했다고 법정에서 자백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유죄를 피할 수 없었지만 형량 선고의 가장 큰 핵심을 차지하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인데요. 때문에 고작 5년형이 선고, 이마저도 이미 수감된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복역 기간은 약 3년으로 조정되었죠. 법의 허점을 노린 의도적인 처벌 회피에 일반 대중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당국의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과 거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던 것이 바로 피고인의 과거를 증거로 제시하거나 비교하여 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칙이었는데요. 이번 재판은 모리스 블랙 살인 혐의만을 다루는 절차이므로 과거의 캐시 더스트 실종 사건과 수잔 범한 살인 사건은 법적으로 로버트와 연결해서 다룰 수 없었던 것이죠.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로버트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훗날 할리우드의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유명해졌습니다. 개봉 후 자신의 일대기가 담긴 영화를 보고 감탄한 로버트는 감독인 앤드류 제러키에게 직접 연락해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선뜻 내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죠. 오랜 시간 여러 언론 매체와의 접촉을 꺼렸던 로버트가 먼저 건넨 제안에 제러키는 이를 절대 놓쳐선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로버트의 기묘한 삶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이것이 로버트의 진짜 삶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인터뷰는 20시간 이상의 분량이 되었으며 초기엔 단순한 DVD 영상 제작으로 논의되다가 점점 그 규모가 커져 미국의 유명 방송 채널인 HBO의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편성하는 방향까지 발전했죠. One thing that was very telling that Bob said, he said, all my life I've had more money than I could spend, and it didn't make me happy. She talked on the telephone with her husband, then she vanished, and no one has seen Kathleen Durst since. He is being unfairly accused. Bob Durst may be the unluckiest man in the world. 2015년 2월 8일 총 6개의 에피소드로 제작되어 첫 방영을 시작한 로버트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시리즈 더 징크스는 방송이 나간 직후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로버트 인생의 모순점들과 그에게 얽힌 기이한 사건을 치밀하게 연결지은 독특한 구성은 대중들을 단번에 사로잡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5화 제작을 마무리하던 제작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게 되죠. 어머니의 유품 중 편지가 한 통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해서요. 이거 좀 봐주시겠어요? 수잔 버먼의 의붓아들이 로버트가 수잔에게 보낸 편지를 제작진에게 전하며 검토를 요청한 것입니다. 1999년 3월에 작성된 이것은 겉보기에는 별다를 것 없는 종이에 불과했지만 딱 한 군데가 이상했는데요. B, E, V, E, R, L, E, Y. 원래대로라면 LY로 마무리되어 베벌리로 표기되어야 하지만 철자에 오류가 있던 것이었죠. 이러한 점은 과거 수잔 버먼이 살해된 후 누군가 베벌리 힐스 경찰서에 발송했던 시체 편지와 자연스레 연결 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편지 역시 동일한 부분에 스펠링 오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두 종이에 적힌 필체 스타일 또한 매우 비슷하였죠. 스태프들은 문서 감정 전문가에게 두 편지 간의 모사율을 의뢰했고 그 결과 두 문체 모두 동일한 한 사람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 제러키는 곧장 로버트에게 연락해 2차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그렇게 추가 촬영을 시작한 제러키는 로버트 앞에 두 개의 편지를 나란히 펼쳐놓았죠. And can you tell me which one you didn't write? No. 이를 본 로버트는 수시로 눈을 깜빡이거나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등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불편한 상황에 참다 못한 로버트가 화장실에 가야겠다며 촬영 중단을 요청하죠. 그의 일방적인 요구에 촬영팀은 마지못해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헤드셋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모두 숨을 죽이고 일제히 동작을 멈추죠. There it is. You're caught. Wrist. Right. Irish. What the hell did I do? Kill them all. Of course. 충격적이게도 촬영이 끝나 마이크가 꺼졌다고 착각한 로버트가 무심코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자백해버린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한 스태프들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는데요. 순식간에 드러나버린 그의 치명적인 비밀들. 로버트에게 동의받은 촬영 계약서에는 모든 촬영물을 다큐멘터리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지금 녹음된 발언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중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신중을 기해야만 했죠. 고심하던 제러키는 이를 작품의 클라이막스 부분에 배치해 세상에 폭로하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동시에 문제의 편지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청에 증거로 제공하며 이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했는데요. 2015년 3월 14일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회 방영을 하루 앞둔 날 FBI는 뉴올리언스주 캐널 스트리트 메이러트 호텔 로비에서 로버트를 체포하죠. 희대의 살인 용의자이자 다큐멘터리 주인공인 로버트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은 미국 전역을 다시금 충격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오랫동안 그려왔듯 뻔뻔한 태도를 고수했는데요. 그의 이러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이미 촬영팀이 제공한 편지가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며 체포영장이 발부,
그는 수잔 범한 살인사건의 1급 살인 혐의로 구속되었죠. 하지만 그를 또다시 법정에 세우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버트가 교도소에 수감된 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것을 구실로 돈으로 무장한 그의 변호인단이 재판에 무기한 연기를 신청했기 때문인데요. 설상가상 코로나19로 재판이 또다시 지연되면서 결국 2021년에 이르러서야 본재판이 시작되었죠. 시간이라는 풍파에 무너진 그의 모습은 어느덧 영락없는 노인의 얼굴이었으며 제대로 서 있는 것도 어려워 재판 내내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캐시 실종 당시 수잔은 로버트의 범죄를 돕기 위해 캐시의 대학교에 직접 결석 전화를 걸어준 공범이었는데요. 이후 수잔은 생활고를 빌미로 그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고 로버트는 이러다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에 휩싸여 그녀를 살해한 것이었죠. 2021년 10월 로버트 더스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판결 직후 검찰은 캐시 더스트 실종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재분류하고 그를 재차 기소했는데요. 이후 캐시 사건 재판을 기다리며 교도소에 갇혀있던 로버트는 2022년 1월 10일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인해 7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죠. 로버트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는 그의 사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의 체포와 재판 과정을 담은 이야기가 2024년 더 징크스 시즌2로 방영되며 다시금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한때 모든 것을 누렸던 금수저의 몰락은 부질없고 또한 처절했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